너는 어찌하여 내 딸을 그리도 닮았느냐? 안개 자욱한 새벽, 10년 전 죽은 딸의 무덤을 찾은 선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석 뒤편에 웅크리고 있는 한 소녀. 고개를 든 그 순간, 선비는 손에 쥔 술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눈망울, 살짝 올라간 눈매, 코끝에 작은 점까지. 10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연희가 15살이 되었다면 딱 저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딸을 그리도 닮았느냐? 하지만 소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묘한 인연일까요? 무덤가에서 만난 소녀와 어느 선비의 기묘한 인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천리 밖에서 만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 한 동네에 살면서도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마저 허물어버리는 인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삭지 않는 응어리가 되어 산천을 떠돕니다. 어떤 부모는 그 그리움을 술로 달래고, 어떤 부모는 불공을 들이며,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 좋아하던 꽃을 심으며 세월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식을 잃은 슬픔은 온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십자가와도 같은 것입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이선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삶의 뜻을 잃고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선의 집은 마을 한쪽 끝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지어진 초가였고,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비친 이선은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른 선비였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나무 숲을 비추면 그는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는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난하여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대가 없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이웃에게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찬 바람이 머무는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것을. 그 구멍은 1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외동딸 연희가 세상을 떠나던 날 뚫린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겨우 5살의 나이에 열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선은 한양에서 급한 공무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조정에서 급히 불러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났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떠나던 날 아침, 연희가 아버지의 옷소매를 붙잡고 보채던 모습이 이선의 뇌리에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세요? 빨리 와야 해요. 연희가 기다릴 거예요. 이선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열흘이면 돌아온다고, 그때는 한양에서 맛있는 엿을 사가지고 오겠다고.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착하게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연희가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선은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열흘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말을 달렸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작은 관 속에 누운 딸의 차가운 몸. 손을 잡아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아내는 홀로 아이를 돌보다가 결국 손 쓸 틈도 없이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고 약을 지어왔지만 아이는 그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이 무능해서 딸을 잃었다고. 이선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는 병을 얻었습니다. 몸이 점점 야위어갔고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선은 온갖 약을 구해다 먹였지만 아내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딸의 뒤를 따랐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아내는 이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먼저 가서 연희를 돌보겠노라고, 저승에서는 딸을 잘 지키겠노라고. 이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혼자 남은 이선은 한양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미래도 모두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과 아내가 묻힌 이곳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을 한쪽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이선의 마음속 그리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매달 보름이면 어김없이 산비탈 외진 곳에 자리한 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가에 심어둔 배롱나무는 어느덧 어른 키를 훌쩍 넘어 여름이면 붉은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이선은 그 꽃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연희가 살아있었다면 이제 15살. 저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을 텐데. 어떤 옷을 좋아했을까?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 어떤 꿈을 꾸었을까? 이선은 상상했습니다. 딸이 자라는 모습을. 6살이 되었을 때, 7살이 되었을 때, 10살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상상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선이 딸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선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50도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10년이 지나도록 죽은 딸을 잊지 못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누군가는 재혼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고 새 자식을 낳으면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를 배신할 수 없다고, 아내를 배신할 수 없다고. 그날도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술 한 병과 딸이 좋아하던 유과 몇 조각을 보자기에 싸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이라 산길 양쪽으로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이따금 산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선은 이 길을 10년간 걸으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까지 모두 외웠습니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오르면 커다란 바위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선은 항상 그 바위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산길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위에서 다시 일어나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평평한 터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이선의 딸 연희와 아내가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무덤은 크지 않았지만 이선이 정성껏 돌보아 항상 깨끗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이선은 먼저 무덤 주변에 자란 자풀을 정성스레 뽑아냈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조심스럽게 뽑으며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아, 아버지가 왔단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구나. 무덤 속이 춥지는 않니? 자풀을 다 뽑고 나면 이선은 무덤 앞을 정돈했습니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우고 비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술잔에 술을 따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연아, 너는 그곳에서도 이 아비가 오는 소리를 듣느냐? 어느덧 가을이 깊어 곧 겨울이 올 것 같구나. 올해는 유난히 추울 것 같으니 걱정이로다. 무덤 속이 너무 차갑지는 않을지. 아버지가 두꺼운 이불을 한 채 더 묻어줄까? 이선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10년을 이렇게 말을 걸어왔지만 한 번도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딸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유과를 가져왔단다. 한양에서 사온 것인데 참깨가 듬뿍 들어가 고소하단다.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버지는 기억한단다. 한 입 빼어 물 때마다 눈을 초롱초롱 빛내던 모습을. 이선은 유과 한 조각을 무덤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어 땅에 조금 부었습니다. 술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작고 가냘픈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이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 더구나 이른 새벽에 누가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혹시 산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소리 같았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가 짙어 몇 발자국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나뭇가지를 헤치고 나아가자 딸의 무덤 뒤편, 오래된 비석 옆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옷차림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더기나 다름없는 저고리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치마는 흙과 풀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맨발의 발등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나무십과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달빛 향기가 났습니다. 마치 한여름밤 달맞이 꽃이 피어날 때 나는 그런 청아한 향기였습니다. 이선은 평생 그런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얼굴을 묻은 채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몹시 춥거나 몹시 슬프거나 혹은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이 다가가는 기척을 느꼈는지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선은 손에 쥐고 있던 노쇠 술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술잔이 바위에 부딪혀 땡그랑 소리를 냈지만 이선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소녀의 얼굴. 그것은 10년 전 이선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박제된 딸 연희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은 흑요석처럼 검고 깊었습니다. 살짝 올라간 눈매는 고양이를 닮았습니다. 오똑한 코는 이선을 닮았고 작은 입술은 아내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작은 점 하나까지. 연희가 15살이 되었다면 딱 저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선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선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찌하여 내 딸을 그리도 닮았느냐? 정녕 내가 연희더냐? 연희가 살아 돌아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선은 소녀의 입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혀가 굳은 것인지 혹은 너무나 큰 충격에 목소리를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호소하는 듯한, 도움을 청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이선을 깊이 그리워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선은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소녀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딸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선은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혹시 길을 잃었느냐?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더 많이 흘렸습니다. 이선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부모도 집도 돌아갈 곳도 없다는 것을. 이선은 결심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소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 집은 초라하지만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는 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 소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은 홀린 듯 소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해가 떠오르는 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선과 소녀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선비가 산에서 아이를 데려오시는구먼. 친척 집 아이인가 보네. 하지만 소녀의 모습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옷차림이 너무 남루했고 맨발이었으며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이선비, 그 아이는 누구요? 어디서 데려오신 거요? 이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만났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낙네가 눈을 가늘게 뜨고 소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귀신처럼 생기지 않았어. 얼굴은 하얗고 눈은 형형하고 틀림없이 산 귀신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는 마을 전체가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선비가 산에서 귀신을 데려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선비가 드디어 미쳤구나. 10년 동안 무덤을 찾아다니더니 결국 산 귀신을 데려와 제 딸이라 우기는구먼. 저 소녀를 보았는가? 꼭 귀신 같더라. 말도 못하고 눈빛만 형형하니. 필시 산속을 떠도는 잡귀일개야. 밤중에 저 아이 때문에 무슨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러는가.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마을 이장이 직접 이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70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선비, 정신 차리시게. 죽은 자식은 돌아오지 않는 법이라네. 저 아이는 필시 산속을 떠도는 거린의 딸일게야. 아니면 정말로 산 귀신일 수도 있네. 괜히 집에 들였다가 탈이 날 것이네. 이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염려는 고맙습니다만 이 아이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이 아이는 지금 저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외면한다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 마음은 이해하네만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선은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어떤 탈이 생기더라도 모두 제 책임입니다. 마을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선은 소녀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큰 솥에 끓였습니다. 물이 뜨거워지자 나무통에 담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명주 수건을 꺼내 소녀의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움찔하며 경계했지만 이선의 온화한 눈빛을 보고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선은 마치 자기 딸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소녀를 돌보았습니다. 발의 상처를 보고 이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발바닥이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자국, 돌에 베인 상처, 얼어터진 동상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은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약을 발랐습니다. 소녀는 아파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조용히 흘릴 뿐이었습니다. 엉킨 머리카락을 빗으로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빗질을 할 때마다 나무십과 흙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선은 인내심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정성껏 빗질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남겨두었던 비단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연희가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이선은 딸이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그 옷들을 버리지 못하고 괴짝 속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연희가 5살 때 입던 저고리, 명절에 입던 색동옷, 겨울에 입던 소모까지 모두 연희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선은 그 옷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것을 골라 소녀에게 입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의 치수가 꼭 맞았던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소녀를 위해 만들어진 옷처럼 소매 길이도 치마 길이도 모두 정확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깨끗해진 소녀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선의 기억 속 연희가 그대로 자라 15살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선은 소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다. 나는 너를 내 딸처럼 돌보겠다. 소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소녀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집안일 하나하나를 마치 제 집인 양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부엌이 어디 있는지, 물동이가 어디 있는지, 빗자루가 어디 있는지 이선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이선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놀림이 능숙했고 쓸어내는 방향도 정확했습니다. 이선이 평소 마당을 쓸 때 쓰는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대문 쪽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아서 한쪽 구석에 쌓아두는 방식. 이선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을 때 마당은 이미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녀는 이선이 좋아하는 물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는 횟수도, 불의 세기도, 뜸을 들이는 시간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선은 그동안 혼자 살면서 밥을 지을 때 나름의 방식을 터득했는데 소녀가 짓는 밥이 정확히 그 방식대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차를 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선은 새벽마다 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의 온도는 80도 정도, 차를 우리는 시간은 정확히 30호흡. 너무 뜨거우면 차의 향이 날아가고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이선만의 독특한 방식이었는데 소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정확히 그렇게 차를 다렸습니다. 이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아느냐?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마음으로 안다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어느 날 이선은 소녀가 마당 한쪽에 꽃을 꽂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에서 꺾어온 들국화 몇 송이를 작은 병에 꽂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기막혔습니다. 높은 것 하나를 중앙에, 중간 높이의 것 둘을 좌우에, 낮은 것 하나를 앞쪽에. 이것은 바로 이선의 딸 연희가 생전에 즐겨하던 꽃꽂이 방식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렸을 때부터 꽃꽂이를 좋아했습니다. 이선의 아내가 가르쳐준 방식인데
한 높 둘 중 하나 나지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규칙을 지키며 늘 예쁘게 꽃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지금 정확히 그 방식대로 꽃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이선은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누구인가? 어찌하여 연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우리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어찌하여 연희가 하던 방식 그대로 모든 일을 하는가? 혹시 정말로 연희가 환생해서 돌아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연희의 영혼이 이 아이의 몸을 빌려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딸을 그리워한 나머지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소녀의 체온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땀을 흘렸습니다. 귀신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환각이라면 이렇게 생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빚어낸 밥상은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선은 그녀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세상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자신에게 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이선은 소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선은 소녀를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선은 소녀를 안치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려 한다.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은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아니,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안개가 눈처럼 하얗게 깔려 있었다. 그래서 눈설자를 쓰려 한다. 그리고 아이 아자를 붙여 설아라 부르려 한다. 어찌 생각하느냐?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설아. 이제 너의 이름은 설아이다. 차가운 무덤이 아닌 포근한 눈처럼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이 내 집이고 나는 내 아버지이다. 소녀는 그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미소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감사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설아는 이선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러운 절이었습니다. 이선과 설아의 평화로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선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설아는 소리를 내어 웃지 못했지만 그녀의 미소만으로도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이선은 설아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글을 쓸 수는 있었으니까요. 첫날, 이선은 붓과 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쳐놓고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선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며 가르쳤습니다. 설아는 이선의 손놀림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잡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설아는 붓을 잡는 자세부터 완벽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중지로 붓대를 잡고 약지와 소지로 받쳐주는 정확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하늘천. 첫 획부터 마지막 획까지 완벽했습니다. 붓의 압력, 획의 속도, 꺾임의 각도, 모든 것이 마치 수십 년 글을 써온 사람처럼 정확했습니다. 이선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설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어찌 이렇게 완벽하게 쓸 수 있느냐? 설아는 대답 대신 다음 글자를 썼습니다. 낭지.
역시 완벽했습니다. 이선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글을 배우는 속도가 무척 빨랐습니다. 천자문을 가르치면 하루 만에 백자를 외웠고 사서삼경을 가르치면 한 번 읽고 뜻을 깨쳤습니다. 한 달 후 설아는 이미 웬만한 선비 못지않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선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너는 전생에 큰 선비였던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총명한 아이는 본 적이 없다. 설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버님. 설아가 이선을 처음으로 아버님이라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소리로 된 말은 아니었지만 그 글씨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어떤 말보다 크게 이선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딸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이선은 낮에는 설아에게 글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아는 집안일을 돌보고 이선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설아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라며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아가 평범한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선에게 말했습니다. 이선비, 저 아이 참 착하고 예쁘네요. 복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왔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듯 보였습니다. 말투가 서울스러웠고 몸가짐이 고압적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마을 입구에 말을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근방에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를 본 적이 있는가? 말을 못하는 계집아이인데 혹시 본 적이 있는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그런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설아를 떠올렸습니다. 사내들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의 집 사랑방에 앉아 사내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정의 명을 받고 역적의 잔당을 찾고 있소. 역관 집안의 여식인데 일가가 역모를 꾸미다 적발되어 멸문을 당했소. 하지만 그 집안의 딸 하나가 도망쳤소. 말을 못하는 계집이요. 이장은 순간 이선의 집에 있는 설아를 떠올렸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장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적의 잔당이라. 그런 위험한 자를 찾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습니다. 모두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양민들 뿐입니다. 사내들은 이장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15살쯤 되는 소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사내들이 드디어 이선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선은 대문 앞에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집은 선비의 집이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소. 사내들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비라고, 낙향한 몰락 양반 주제에 무슨 선비 타령이요. 우리는 조정의 명을 받고 역적의 잔당을 찾고 있소. 순순히 비키지 않으면 당신도 역적으로 몰 것이오. 역적이라는 말에 이선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설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노인 하나와 어린 딸 하나뿐이요.
역적 따위는 없소. 딸,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딸이 몇 살이오? 15이오. 사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강제로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선이 막아섰지만 사내들은 이선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선은 마당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사내들의 눈이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설아가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전현이다. 혀를 자르고 내다 버린 그 계집이다. 사내들이 우르르 설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설아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내들이 설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선은 미친 듯이 일어나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손을 떼지 못할까? 사내들이 비웃었습니다. 딸이라고? 이 계집의 정체를 아시오? 이녀는 역관 집안의 여식이요. 그 집안이 역모를 꾸미다 적발되어 일가가 멸문을 당했는데 2년만 도망쳤소. 이녀는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소. 왕실의 금걸에 장부를 숨기고 있다오. 이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은 생전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온 선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세워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딸을 내놓으라 했다. 이선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평생 글만 읽어온 선비의 힘이 무사들의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사내들 중 한 명이 이선의 지팡이를 가볍게 쳐내고 다른 한 명이 이선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선은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설아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내들이 이선을 짓밟았습니다.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아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녀는 사내들의 소나귀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선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설아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야, 미안하구나.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귀로는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아주 높고 날카로운 음이었습니다. 마치 개나 고양이만 들을 수 있는 초음파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산속에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숲속에서 까마귀 떼가 날아올랐습니다. 수백 마리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날개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까마귀들은 일제히 마당으로 몰려들어 사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얼굴을 쪼아댔고 발톱으로 손을 핥히었습니다.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까마귀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까마귀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멧돼지 떼가 내려왔습니다. 뱀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여우들이 나타났습니다. 온갖 산짐승들이
마치 설아의 명령을 받은 듯 마당으로 몰려들어 사내들을 공격했습니다. 멧돼지들은 사내들의 다리를 들이받았고 뱀들은 사내들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여우들은 사내들의 옷을 물어뜯었습니다. 사내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휘둘렀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짐승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설아를 붙잡고 있던 사내가 까마귀에게 눈을 쪼여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그 틈을 타 사내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사내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설아를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와 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며 비명을 지르며 마을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자 설아는 재빨리 이선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선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설아는 이선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힘은 놀라울 만큼 강했습니다. 그 가냘픈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설아는 이선을 업고 집 뒤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자 바위 틈 사이로 숨겨진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입구는 작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제법 넓었습니다. 동굴 안은 놀랍게도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이곳을 거처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담요가 개켜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약초들이 말려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작은 선반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그릇과 도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 선을 조심스럽게 담요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품 속에서 작은 은빛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함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과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을 추는 문양이었습니다. 분명 왕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설아가 함을 열자 안에서 작은 약환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약환은 구슬처럼 둥글고 맑았습니다. 크기는 파탈만 했지만 그 속에서 오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약환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났습니다. 인삼향도 아니고 녹용향도 아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향이었습니다. 마치 달빛을 향기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약환을 이선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반에서 대나무 통을 꺼내 물을 조금 먹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환이 입안에서 녹자마자 이선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안정되었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도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선은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몸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이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동굴 천장을 보다가 곁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설아를 발견했습니다. 설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선은 손을 들어 설아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설아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선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이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보아주셨을 때 저는 비로소 다시 태어났습니다. 설아는 계속 글씨를 썼습니다.
저는 역관 집안의 딸입니다. 저희 가문은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썼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죽었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자들이 제 혀를 잘랐습니다. 비밀을 말하지 못하게 저는 도망쳐 산속을 떠돌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무덤가에서. 아버님은 저를 귀신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님을 지키겠습니다. 설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선은 설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설아야,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진짜 내 딸이다. 피로 맺어진 인연은 아닐지 몰라도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선과 설아는 동굴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설아는 이선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와 다려주고 열매를 따다 먹였습니다. 이선의 상처는 놀라울 만큼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그 신비한 약환의 효과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선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굴을 나와 마을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에서 마을 이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선비, 큰일 났네. 한양에서 관군들이 내려왔네. 자네와 그 소녀를 찾고 있다네. 역적을 숨겨준 죄로 자네까지 잡아가려 한다네. 이선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를 도와주고 싶지만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네. 미안하지만 자네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네.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날 밤 이선과 설아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산신령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거상이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이선의 딸 연희의 기일이 되면 그 무덤가에는 항상 가장 먼저 핀 배롱나무꽃 찬송이와 맑은 술 한 잔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10년, 20년, 30년. 이선이 죽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선비와 그 소녀는 죽지 않았다. 산속 어딘가에서 신선처럼 살고 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무덤가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선비가 너무나 딸을 그리워한 나머지 그 간절함이 하늘을 감동시켜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낸 것이라고.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설아가 사실은 여우 요괴였는데 이선비의 따뜻한 마음에 감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가장 현명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닮았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온전히 품어준 그 진심이 기적을 만든 것이다. 이선비는 설아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설아는 이선비에게 온전한 헌신으로 보답했다. 그것이 진정한 인연이다. 피로 맺어진 인연만이 인연이 아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다. 이선비는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얻은 것이다. 설아는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을 얻은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선은 남루한 차림의 설화를 보고 귀신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아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효와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아는 이선의 친딸이 아니었지만 친딸보다 더 정성스럽게 이선을 섬겼습니다. 넷째,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무공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텅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선은 무술을 몰랐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아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피로 맺어지고 어떤 인연은 우연으로 맺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인연은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어도 평생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선과 설아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외로운 노인과 의지할 곳 없는 아이가 만나 가족이 되는 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부모와 자식이 되는 일. 이것은 결코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런 인연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선처럼 상처 입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설아처럼 자신을 받아준 누군가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갑니다. 무덤가에서 만난 한 선비와 한 소녀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히 기이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인연들이 있습니까? 피로 맺어진 인연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선이 설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 운명적인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만났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이선과 설아처럼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무덤가의 배롱나무 꽃처럼 매년 변함없이 피어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인연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무덤가에서 만난 소녀와 어느 선비의 기묘한 인연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지금 계신 곳에 행복 가득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